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의 이 자리 마련했고요. 약속드린 것처럼 오늘 파과의 주인공 이혜영 배우님 모셔보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춥진 않으시죠? 네,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이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오늘 영화 처음 보신 분 계세요? 네! 자, 저기 그러면 처음 보시면 우리 선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물 인정 소개해드릴까요? 오늘 포스터 네, 2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손 드신 분, 네, 저 하얀색 저 통로에 계신 분 하리보 네, 처음 이혜영 선배와 같이 첫 GV 때 드렸던 선물인데요.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네, 두서없이 그냥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해볼 텐데요. 막 공연 마치셨죠? 힘드셨죠? 어떠셨어요? 그러게요. 지금 제가 요즘 헤다 가블라라는 공연을 하고 있는데 헤다로 와 있는 건지 조각으로 와 있는 건지 여기 공연에서도 총선 씨가 대단하시던데 하여튼 여러모로 어제 바로 공연을 마치고 오늘 또 쉬지도 못하고 오셨는데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힘들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왜요? 등대라도 붙이시게요? 원하면 붙여드려야죠. 공개가 왔습니다. 네. 힘드실까봐 저희 멀리서 지방에서 공연하고 또 드라마 촬영도 하고 바쁜데 와주신 우리 박철 배우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광철입니다. 네, 방금 이게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그 긴장하는 마음을 좀 가져봤습니다. 네, 한 30분 있다 볼까 하다가 오래 서 있을 것 같아서 불렀어요. 두 분 다 사실 파과를 이미 떠나서 또 다른 캐릭터로 또 여행을 하고 계신데 둘 다 공연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공연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그 심정과 또 영화랑 어떻게 다른지, 영화만의 매력은 뭘지 그 한마디 지금 궁금해요. 선배님 먼저. 네. 등대부터 하지. 뭐 오늘은 투어로 온 거라서 사실 뭐 공연은 공연장에서 이 영화관에서 또 투어로 있는 게 저의 몫이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전 내일 부산에서 지킬의 나이를 공연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투어로 왔습니다. 그래서 투어로서 여기 존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공연은 그냥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순간이지만 영화는 오래도록 남는 거잖아요. 오늘 못 봐도 앞으로 계속 또 찾아서 볼 수 있고 또 그런 게 다르죠. 영화는 영원하다. 공연은 그 순간성의 매력, 휘발되고 폭발하는 순간의 매력이 있는 거고 저도 사실 영화를 좋아하기 전에 대학 때는 공연을 먼저 시작하고 결국 영화로 와서
공연에 담겨 있는 모든 원시 종합 예술로서의 매력들을 영화에서 지금 많이 또 경험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 특별한 거는 이제 이렇게 극장 상영은 조금 더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다른 그 플랫폼들에 이렇게 이제 화가가 소개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극장에서 이렇게 같이 한번 즐기는 그런 시간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화의 매력과 즐거움과 영화만의 그런 기억들, 추억들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한번 기원해 봅니다. 간단한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걸 수도 있고 생각이 또 바뀌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그 영화를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가장 이제 좋아하는 최애 장면이 있거나 한마디 대사. 죽여도 되니. 장면도 그 장면이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그게 밖에서 폭발해서 탁 이렇게 부딪히면서 찍은 장면인데 그거 이틀에 걸쳐 찍은 거. 그 사실 그 하루 만에 찍을 수 없었던 정말 어려운 장면이었는데요. 왜 그 대사가 가장 남으세요? 글쎄 예고편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매우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투우는? 최애 장면이요? 매번 바뀔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막 떠오르는? 근데 저는 계속 이제 조각이 그 지하철 방역을 하고 와서 이제 소파에 앉아 있는 그 장면이 여전히 계속 제일 좋습니다. 그게 너무 최소 10년은 갈 것 같아요. 그 모습이. 그 5초도 안 되는 네, 그 모습이지. 영화의 맛이지 않을까요? 네. 현장에서 그 장면을 찍을 때 나중에 모니터에서 그 김상철 배우 그 장면을 봤는데 실제로 정말 너무 탄식을 했어요. 탄식이라 해야 될까? 감탄이라고 해야 되죠? 와 정말 선배님밖에 이건 할 수 없는 거고 정말 이게 보는 눈이 좀 다른 것 같으네요. 맞아요. 그 저도 어제 뭐 다른 장면을 얘기했는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촬영을 사실 1년 전에 했고 영화는 계속 이제 새로운 관객분들에게 새로운 아이로 태어나고 있는데 배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볼 때마다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새로운 관객들도 많이 생길 텐데 궁금합니다. 그 질문들 많이 해주셨어요. 이미 100개가 넘는 너무 질문이 많아가지고 간단한 질문 여기 있는 거 먼저 한번 풀어드리고 그리고 또 질문 받고 얘기 나눠보려 볼게요. 쉬운 질문이면서도 어려운 질문이 있었는데 이 궁금함이 굉장히 많았어요. 조각이 투우한테 강 선생을 지키려고 강 선생 집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리고는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라고 다급히 묻잖아요. 듣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솔직히 영화 본 지 좀 오래돼갖고요. 제가 하려고 그러는 생각이 안 나는데 맞아요. 그런 장면이 있었죠. 나한테 뭐 할 일이 없냐고. 듣고 싶었던 대사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감독님이 그 대사 왜 쓰셨어요? 그러게요. 잊어버리셨죠? 그 대사는 많은 씬을 옮겨 다녔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사실 그 병원에서도 저희가 한번 해봤었고 그 모영이가 백내장에 와서 병원 갔을 때도 그 나한테 뭐 할 말 없어요? 라는 말을 한번 써봤었고 상가에서도 써봤었고 아파트에서 써봤었고 막 그랬었는데 몇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생각이 안 나시는군요. 네. 기본적으로는 사실 그냥 이제 뭔가 정체를 반을 들켰잖아요. 느낌상 갑자기 집을 찾아오고 주소도 알고 있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으니까 문을 닫는 순간 마지막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목소리를 한 번 더 뭐라도 듣고 싶다 라는 본능적인 맥락이 있었고 앞에서는 우리가 생각이 됐는데 사실 병원장을 투우가 죽였잖아요. 그거를 조각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손 실장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뒤의 맥락을 봤을 때는 이제 투우가 죽인 건데 그게 투우가 이제 조각이 살인자고
당신이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고 병원장을 대신 죽여줬다라는 맥락으로 투우는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자격이 없다라는 질문을 말한 거거든요. 마법을 자행했지만 너는 킬러인데 어떻게 일반인을 좋아해? 그래서 둘을 마주하게 하고 끼니 잘 챙겨드세요라고 답을 하면서 더 이상 당신과 가까이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아이가 안에 있어서 문을 딱 잠그고 막 이런 식으로 무서운 사람이라고 느낀 거예요. 근데 그 투의 목표가 달성이 된 거죠. 그런 근데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현장의 모습이에요. 작년 내내 촬영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저는 뒤에서 지켜보고 제가 지켜보고 있다가 다음 질문. 갈까요? 네. 넘어가요? 네. 여기 중요한 일인데. 네. 그러니까 저를 킬러라서 미워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한 일을 좋아하는 건가요? 나는 이런 일을 했는데 뭐라도 대화를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인가 듣고 싶어서 다급히 잡았는데 저희 여기서의 궁금함은 이제 끼니 챙겨들라는 굉장히 다른 말로 실망시켜주잖아요. 근데 저거의 감정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 다시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먼저? 저요가 있었어요. 저요라고 말씀하신 분? 네. 우리 네, 저형님. 마이크 저형님한테 가시고요. 책갈피랑 그 다음에 배우 사인이 된 필사노트랑 같이 선물 같이 갈게요. 네, 여기 왼쪽. 일어나 주세요. 네, 일어나 주세요. 네. 프로모 질문 영화 정말 너무너무 잘 봤고요. 조각에게 아이들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룰이 있다고 했는데 이 룰은 언제 생긴 거고 또 이제 조각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룰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독님 대답해 주세요. 아이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룰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칙이 자기도 모르게 우연히 생긴 지점이 그 투하고의 그 이별의 순간인 거고 평생 그거는 딱 한 번 있었을 유일한 틈이고 제가 그 지크프트 전설을 그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창에도 뚫리지 않는 그 물을 어릴 때 샤워시켜서 갑옷을 입은 사람이 되지만 그때 낙엽의 나 등에 딱 묻어가지고 결국 그 하데스가 이렇게 이런 독일 전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순간에 도저히 죽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목격자를 남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조각이 뉴로부터 받은 게 있었을 것 같고 일단 방역 대상이 바퀴벌레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 바퀴벌레가 될 수 없지 않을까요, 감독님? 근데 아이가 만약에 신고하면 왜냐면 열흘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실수로 살려둔 거죠. 울지 마. 전 유일한 생존자예요. 조각의 방역 대상 중에 유일한 생존자.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감독님하고 상의를 많이 했거든요. 아이는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왜 하지? 근데 투가 데이터를 봤을 때 생존자가 나밖에 없네. 그래서 아이는 건드리지 않아 라는 말을 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또 제가 해니를 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실험을 하는 마음으로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연기할 때 실수는 안 됩니다. 실수는 안 돼요. 그때 돌아볼 때 조각은 확신을 한 것 같아요. 도영이가 나를 해하지 않겠다. 경찰한테 신고하고 실제로 뒤에 정신병원에 가서도 실제 그때 썼던 시나리오는 그 영화 전체 그런 시나리오 있었어요. 끝까지 조각을 쫓는 40년째 쫓는 경찰이 있었어요. 그때 30년 때 찍는 거 보면 그때 그 투를 프로파일링 하면서 그 가정부를 분명 열흘이나 봤는데 모를 수가 없는데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를 계속 투를 이렇게 달래면서 얻어내려고 했었는데 절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원칙을 이번에 본인도 깬다는 맥락이 이제 계속 조각한테는 모든 메시지가 본인이 어떤 의도로 조각한테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지를 계속 일깨우는 맥락이니까 아이를 건드리지 않는다. 내가 아이에게 계속 언급하는 게 그때 남겨둔 아이가 있잖아라는 메시지로 계속 그걸 하는 거라 거기서 건드리는 원칙은 원칙 자체보다 그냥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초엽이 이제 키 묻는 자는 이상하다라고 해서 직결처분 하라고 몇 가지 원칙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아마 뉴가 컵을 던져도 그냥 맞으라고 할 정도로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런 원칙들을 아마 여러 개 전수해줘서 남아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조각한테 아이가 있다는 설정인가요, 영화도? 아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그러니까 그럼 아빠는 류? 질문이었어요. 질문. 아빠는 류? 네, 사실 저는 이게 이제 원작과 영화가 가진 이제 운명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원작이 있는 영화 중에 이렇게 원작하고 영화를 비교하거나 원작의 강한 설정들을 가지고 이런 영화는 제 경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에 있는 영화 몇 번 있었지만 원작의 자장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고 저는 영화 만들 때는 영화 원작을 본 사람보다는 안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처음 보는 사람의 기준으로 많이 만들었었고 이런 질문은 투가 왜 조각 옆에 3년이나 원작에서는 머물다가 있었는데 영화는 왜 첫 만남부터 시작하냐는 질문하고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건 원작을 잘 아니까 차이가. 근데 뭐 우선은 저희 영화 안에서는 투가 조각을 20년째 쫓았다라는 설정을 명확하게 해놨고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첫 만남부터 바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나라는 설정, 맞는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긴 드라마로 만들면 뭐 3년 동안 헤매어 다니다가 어느 날 약해지기 시작할 때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건드리기 시작한다 이런 설명이 될 텐데 영화로는 그런 설명이 말하자면 지금 길 가다가 탁 막아서가지고 3년이나 됐는데 이제쯤 밥 줘야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밖에 시간 설정을 못 해주니까 3년의 시간을 보여준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고 원작으로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아가씨 같은 경우는 핑거 스미스라는 원작 아주 벽돌만큼 두꺼운 소설이었는데 거의 남아있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서국열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콘클라베는 저는 소설을 먼저 봤었는데 거의 똑같아요. 그렇게 쉬운 소설이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대로 만든 거예요. 일주일 이야기가 과거 없이 이렇게 쫙 가가지고 그 영화는 아카데미 각색상을 받았는데 각색상을 받은 이유가 소설에 나온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를 영화에 안 보여주더라고요. 주인공이 교황이 되고 싶어 해서 되기 싫지만 나쁜 교황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막 어쩔 수 없이 교황이 되겠다고 판단하는 지점이 절정인데 안 보여주면서 또 그 멋진 영화로 태어나기도 하고 브로크백 마운틴 같은 소설은 30페이지인데 뭐 엄청난 영화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작에 좋은 점이 있으니까 원작을 너무 즐기시면 되고 영화가 왜 다른지 같은지 이것은 그 영화를 온전히 보는 데는 방해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영화는 영화로 즐기시고 또 다양한 매체로 거듭날 때 그 자체를 또 즐겨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네. 혹시 우리 눈에 띈 사람 있어요? 네, 한번. 질문자 일어나주세요. 우선. 네. 전화하신 분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이크가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이제 저희 딸이 이 자리를 마련해줘서 왔어요. 전 처음 봤거든요, 영화를. 저희 딸이 워낙에 고병모 작가님 소설을 너무 좋아해서. 근데 사실 영화 보면서 너무 연기를 너무 리얼하게 잘해줘서 정말 가슴이 제가 쿵당쿵당 뛰면서 봤어요.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해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영화를 오늘 처음 보는데 제가 조금 굉장히 인상 깊게 남은 대사가 상실을 사랑한다는 말이었거든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보통 상실을 사랑한다기보다 이득이 되고 내게 얻어지고
바로 가고 하는 것들을 사랑하는데 여기서는 상실을 사랑한다는 말로 이게 뭔가 반대되는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파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파과가 더 맛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상을 거꾸로 봤을 때 어지러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넓은 하늘이 보이거든요. 더 넓은 세상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는 그 상실을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인상에 남아서 이혜영 배우님도 김성철 배우님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뭔가 상실을 사랑했던 적이 있었을까? 이 대사가 너무 인상에 남아서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파과를 사랑하죠, 저는. 저희는 베를린도 갔다 왔고 좋다. 막 간만에 한국 영화에서 되게 뭔가 좋은 우리가 상실을 살았고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오늘도 사실 뭐 원래 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참석을 못할 뻔했는데 다행히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더 많은 분들께 쉽게 다가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영화관에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저한테는 소중한 작품이고 앞으로 제 연기 활동을 하면서도 최근 몇 달의 이 홍보 기간과 작년에 찍었던 파과와 제가 영화를 다시 보는 일, 제가 출연했던 작품을 다시 보는 일이 정말 없는데 한 1, 2년 뒤쯤에 다시 보고 싶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재개봉? 라고 그냥 혼자 생각해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저한테 있어서 상실은 그냥 상실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매우 시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거는 그냥 대사일 뿐이고 사실 상실을 경험한다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어쩔 수 없이 그 이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거나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그런 일들은 여러 번 경험이 있죠. 저도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 생각을 할 때, 그 대사를 할 때. 그런데 그거는 상실을 즐긴다기보다 뭐랄까 받아들인다. 그냥 함께 그냥 인정한다. 거기에 스며든다. 그냥 같이 간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훨씬 삶의 경험이 훨씬 많으시니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사실은 그 이영이라는 배우 얼굴만 봐도 이미 그런 상실의 서사들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저는 기분 안 좋아요. 감추고 싶으면 마음대로 감출 수 있고 드러내면 마음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 지점이 그 선배님의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도 많이 있었는데요. 왜 파과가 유와 조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각과 투의 관계에도 애정을 갖고 만들었을까? 어떤 부분에 더 끌렸을까? 이 질문들이 있어요. 뭐 감독님이 얘기했죠. 저도 이제 뉴 조각은 뭐 소설에서 굉장히 서사도 많고 그 조각의 과거 이야기도 많이 만들어봤었는데 매력적인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거의 한 4, 50년 이야기가 있잖아요. 투는 헤어지고 이제 만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과거의 뉴 조각의 이야기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젊은 조각이 나와서 젊은 뉴와 함께 젊은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화의 목적은 파과를 다루는 거고 노쇠와 늙음과 그리고 상실 속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계속 과거를 소환해서 젊고 아름다운 시절을 그리워하고 회한을 느끼는 이야기로는 저는 만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초고는 당연히 과거가 아예 없었고 지금의 조각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점들을 도와주는 인상적인 지점으로서 그거를 투가 이제 계속 추적해서 그 과거를 알아가는 맥락으로서 필요한 이미지가 있고 나머지는 뭐 긴 이야기로 만들어질 때는
아주 근중 배분이 돼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는 혹시 현재 조각의 이야기, 현재 조각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갈등은 투하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투는 조각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주고 답을 스스로 얻게 도와주는 천사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 볼 때는 투의 그 메시지를 온전히 관객들이 잘 못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조각을 중심으로 보고 기이한 인물로서 투를 먼저 보게 되니까. 근데 두 번째 보게 되는 분들은 확실히 또 서사를 입체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다시 볼 때 좋은 영화를 만들어야 될까? 한 번 볼 때 그냥 재밌는 영화를 만들어야 될까? 어떤 게 나은 걸까? 감독님으로서 불가능하시죠.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사실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연기가. 왜냐하면 입체적인 연기 계속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을 계속 연구하게 만들잖아요. 저를 연구하게 여기 이제 보여주지 않으면서 보여주는 연기를 하라고 제가 계속 부탁을 했잖아요. 어땠었어요? 그 현장에서 그런 주문이. 그래서 배우로서는 재밌죠. 탐구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리고 해야 될 게, 저는 보통 이제 영화 찍으면 감독님이 오케이면 오케이입니다. 항상 이 마음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어진 이 캐릭터를 제 나름 연구를 해와서 이제 가져오면 그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제일 최선의 것을 선택을 해서 이제 감독님이 오케이를 해주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건데 저희가 오케이가 쉽지가 않았잖아요. 항상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형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어때? 그래서 네. 딱 찍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해볼까? 네? 무슨 했는데 그 중간에 가볼까? 뭐 그런 일들이 꽤 많았어서 탐구하는 재미가 없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그 투의 톤은 숨김이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게 드러나지 않음 속에서도 쟤가 왜 저럴까? 혹은 쟤는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갖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관객분들께 계속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씬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감독님하고 좀 잘 소통이 됐던 게 좋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또 이제 아니요, 우리 성철 배우도 또 감독 인형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감독이요? 언제든지 감독을요? 전혀. 전혀. 선배님을 갖고 계시군요. 무슨 말씀? 그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선배님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 네. 어디죠? 일어서 주세요. 일어서 주세요. 네네. 카메라맨 저기 일어나 마이크가 주세요. 와야 돼가지고요. 오는 사이에 지금 다른 질문 답 드릴게요. 손 실장 어떻게 됐는지 질문이 있는데요. 옥상으로 갔어요.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오늘 딱 10번째 보는 날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볼 정도로 되게 훌륭한 재미있는 작품 만들어주신 감독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영화에 등대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대모님이 큰 파도에 휩쓸리실까봐 걱정이 된다거나 뭐 물고기를 잡자는 게 아니라 큰 바다를 잡자는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소설을 읽었을 때는 이런 표현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의 이유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일종의 에이전시라고 하죠. 이렇게 비밀 첩보물로서의 성격이 있어서 은어들을 많이 쓰고 비유를 많이 쓰는 맥락을 생각해봤었고요. 크게는 그 배가 신성방역이라는 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의 충돌이 외적 영화의 갈등이니까 선 실장과 조각의 갈등이 그런 맥락에서 이제 바깥 세상에 끝없는 요구를 파도라고 표현하고 조각 침대 위에도 파도 그림을
파도에 휘둘리는 배의 그림을 놓고 그런 식으로 큰 세계관을 설정한 다음에 손 실장 같은 경우는 더 자갈 하나의 차가 뒤집어지거나 이렇게 비유로서 자기 표현을 하는 그런 캐릭터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문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연극적일 수도 있는데 그 지하 세계 혹은 암흑 세계에서 나누는 특별한 언어들의 세계로 조금 더 이 영화의 특성이 됐으면 하는 맥락에서 그렇게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대답이 됐을까요? 네. 마음에 드는 대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른 질문이 있는데 그 각 배우들께 드린 질문이에요. 가장 삭제했던 씬 중에 아까웠던 장면이 있다면 지금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삭제된 씬이 있나 우리 성철 씨가? 뭐 몇 개 있긴 한데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죽 해주러 간 거. 그거 뭐 말씀하신 적 있어요, 감독님? 아 죽을? 이거는 한 번 아마 감독님도 말씀하신 적 없을 거고 이제 투가 조각을 만나고 나서 다음 날에 집에 갑니다. 조각이 집에 침투해서 죽을 끓여요. 어머. 전복죽을 전복죽을 끓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에서는 모용이가 이제 발을 핥으면 이제 선생님이 뭐야 하고 붕대를 감고 있다 이렇게 딱 일어나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도는데 사실은 원래 그 씬은 돌았는데 무슨 냄새가 나서 하시는 거였거든요. 그게 완전 아마 해외에서도 안 나왔었을 거고 심지어 재촬영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조각과 투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되게 중요했었고 근데 좀 스윗하게 연기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그날이 떠올라가지고 전복죽을 제가 끓이면서 막 이렇게 하면 조각이 좋아해주겠지 막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했는데 조각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던져버리고 너 나가라고 막 하면 상처받고 상처받은 강아지처럼 이렇게 쫄쫄쫄 나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우선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원래는 플래시백으로 이제 나중에 투의 정체가 나올 때 신성방역에서 조각을 처음 만나고 뒤쫓아갔던 그 장면이 있어요. 뭐 저희 메이킹에서는 나왔었는데 메이킹에서 이제 둘이 딱 굴다리에서 만나서 모자를 주우면서 손길을 느끼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 전날 제가 런닝을 좀 많이 하고 다음 날에 붓기가 완전 빠진 상태로 갔어요. 그래서 다들 오늘 얼굴이 괜찮은데 그 씬이 삭제됐습니다. 농담이고요.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지금 영화에서는 그 플롯이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도 괜찮은데 그 장면을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어떻게 나왔을까. 네. 그 두 가지입니다. 네, 요리하는 장면. 네. 저는 그 폐지 노인 그렇죠. 패시노이는 사실 큰 시퀀스인데요. 시나리오에서 들어왔다 나왔다도 많이 했었고 중간에 조각이 하는 방역에 아주 큰 맥락이고 실제로 마음속 깊이 그 홍여사라는 사람의 사연을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각이 혼자 그 고독과 외로움, 상실을 느끼며 혼자 공원을 이렇게 걷다가 어떤 할아버지로부터 시선을 받는 그게 있었죠 대본에. 네네. 근데 아예 촬영을 안 했어요. 그거. 네. 할아버지가 조각을 쳐다보는 거예요. 조각 할머니를. 그리고 그 할아버지한테 이제 복숭아를 주는 장면도 있었고 뭐 맞아요. 여러 이미지 맥락들이 있었는데 영화가 그렇게 좋은 조건의 영화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저 취사 선택을 하거나 집중과 뭐 우선순위를 나누는 그런 선택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8부작 시리즈로. 네. 패지노인 장면 때는 정말 힘들었던 거는 이제 갈비뼈를 다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간
장면인데 그 엄청난 차들이 와서 그 80대 실제 87살이 된 어떤 할머니의 배우가 키 2배만한 폐지를 이제 몰고 있을 때 그 타겟을 결국은 연민 때문에 놓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의 맥락을 또 투가 이렇게 보고 너무 한심해서 아, 강 선생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더 짙어지고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실패한 거를 손 실장이 알면 또 큰일 나니까 손 실장은 바로 그걸 알고 바로 또 조각이 이제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또 깊이 느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저도 똑같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장면인데 복원돼서 어떻게 편집 속에 이렇게 확장된 버전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럴 수 있을까?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이제 회사가 박수를 쳐주시면 혹시 아버지가 전달을 받아보겠습니다.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저기 신성방역 트레이드마크 일어나 보실까요? 네. 마이크 전해주시죠. 먼저 질문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영화 만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화 안에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영화 보면은 그 방역 보따리가 2번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2가 방역 작업을 시작할 때는 보따리가 민자로 회색 보따리가 나오고요. 근데 손 실장이 이제 대모님 찾아뵐 때는 아주 화려한 금박에 파란색 보따리로 방역 보따리를 가지고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혹시 이런 설정은 어떻게 만드신 건지 조금 얘기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진짜 좋게 포장하고 거예요? 좋게 포장하고 싶은데 도저히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기. 그냥 감독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투가 갖고 오는 보따리는 그냥 그 손가락을 자른 것들을 들고 와야 되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갖고 온 거고요. 손실장은 그래도 대모님 찾아오니까 좀 화려한 금 박힌 걸로 그쵸? 맞아요. 네, 그냥 미술적으로 봤을 때 쟤는 이거, 얘는 이거. 죄송합니다. 네. 손 실장은 사실 그 투의 보따리 처음에 보따리라고 해서 보따리가 방역 보따리가 뭔가 했는데 그걸 말하는 거였군요. 보자기 그 말씀하신 거죠. 이제 그만두겠다고 사실 어느 정도 손 실장하고 사이가 멀어진 사이에 근데 돈을 벌어야 되겠고 강 선생을 쪽인 병원장의 나이 때 병원장의 아들이 이제 방역한다는 형식이 있으니까 머쓱한 사이에서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선물을 준비했고 거기에 이제 뭐 한약재가 있어서요. 그거 이제 거기 앞에 놓는데요. 특별한 큰 의미는 없었고 똑같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거꾸로 화려한 거를 투가 속이고 들어가고 소박한 걸 가져가야 되는 맥락인데 저희는 좀 바꿔서 해봤던 것 같아요. 여기는 실력 위주로 프로로 가서 그 소도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맥락으로 그렇게 해봤던 것 같아요. 안에는 산삼이 있었어요. 실제 산삼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산삼을 선물하는 맥락이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한 550만 명 정도 그래서 지금 기가 너무 뜨거운데 그 정도까지 저희가 생각했던 건 아니잖아요, 흥행을. 그러니까요. 흥행 요인이 뭔지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순간이 이렇게 왔다는 게 너무 놀랍죠. 이런 때도 오는 거구나. 감독님은 물론 만족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안 계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수상소감인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김성철 배우 투로서 이 흥행 요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잘생겼다. 아니 그래도 잘생겨서? 지금 한국 영화 시장 진짜 힘든데 오늘까지 이렇게 GV를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뵐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전 너무 감사하고 뭐 흥행의 상태를 떠나서 좋은 영화니까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사실 따지고 보면 첫 홍보가 2월 달이었는데 2, 3월에 시작해서 지금 6월까지 왔으니까 이제 곧 7월이고 3-4달 동안 이 영화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최근에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모 작품, 그러니까 저희랑 뭐 경쟁작이었던 어떤 모 작품에서 저희 타겟층이 20대 여성분들이었는데 파워가 다 가져갔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저한테.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기반된 사실이 있느냐, 진짜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때. 네. 그런데 모르셨죠? 전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대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런 질문도 있어요. 이거 정말 뭐 사랑스러운 질문인데 OTT를 또 이제 이렇게 풀리는데요. 손익분기점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결제하는지 알고 싶다고 회사에 요청하는데 쿠팡플레이에서 여러 번 보면 되냐? 이거는 공짜 아닌가? 네, 플랫폼별 결제를 해달라.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손익분기점 조금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 알아서 네,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마음이 따뜻해서 고맙습니다. 이 질문 간단히 이건 기술적인 질문인데요. 조각이 방역할 때 푸 아빠의 신발끈을 풀어서 잠시 지체시키고 자세를 만들어서 뒤통수를 노리잖아요. 조각만의 특유한 방역 설계인데 투도 사실은 심해자는 구두끈으로 방역하고 강 선생도 그렇게 위협하는데요. 그때 각인으로 그렇게 쓰는 건지 궁금해요. 어떠세요? 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영화의 결과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었는데 사실 저희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었으니까 우선 2에게는 설정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도구가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킬링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얘기였던 것 같고, 그렇게 봐서 그래서 저희가 신발을 맨 처음에는 그냥 낮은 구두, 그러니까 이제 높지 않은 그걸 했더니 끈이 길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츠 형태의 구두를 신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신발들도 그렇고 어쨌든 신발 끈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왔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촬영할 때 제가 이걸 장력이라고 해야 되나? 신발 끈이 생각보다 늘어나질 않아서 되게 잘 조여져. 좋은 무기가. 그렇습니다. 네. 나를 진짜 죽일 셈이냐 전노민 배우.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촬영할 때 전노민 선배님께서 딱 1회차 나오셨었는데 크랭크 있날. 그것도 심지어 크랭크 인날이었어요. 첫 촬영. 근데 첫 촬영에 제가 목을 이제 조르는 장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줄이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줄 끊어졌어요. 왜냐면 저도 왜냐면 저희가 너무 타이트한 샷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짜로 할 수도 없었고, 그거를 안전한 걸로 고무줄을 갖고 왔는데 고무줄이 계속 끊어지고, 그래서 선생님 우리 딱 한 번만 진짜 죄송합니다. 왜냐면 특별 출연을 나오셨는데, 그래서 괜찮아, 나를 죽일 셈이냐, 나를 죽일 셈이냐 그래가지고 정말 죄송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구두끈 설정은 2를 먼저 설정했고요. 2의 특별한 아주
그 멋있는 시그니처. 네, 시그니처로 먼저 정한 다음에 조각의 과거를 구성할 때 그 시그니처가 어디서 왔을까를 제가 재구성하면서 소설은 없는 거지만 조각의 구두끈을 이용한 방역을 하는 모습을 보고 투의 머릿속에 그게 남게 결국은 조각한테 자신을 계속 이렇게 깨우치게 하는 방법으로 연결성을 제가 시나리오 설정했던 것 같아요. 연결해서 그 조각이 가정부에 들어왔을 때 장면 연출이 굉장히 섹슈얼하다고 느꼈는데 메이크업, 의상 연출도 여러 가지로 어떤 느낌으로 연기하셨는지 질문이 있어요. 그 과거 시절 어떠세요? 네, 그건 전문 이슈입니다. 이건 연출이 섹시했던 게 아니라 그냥 배우 자체가 섹슈얼해서 특별히 그런 거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생각 안 했는데 감독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맞아, 그렇긴 했어. 어떤 그 성철 씨, 그러니까 아역, 투 어렸을 때, 네, 현준이. 어린 소년과 조각이 함께 있을 때 엄마와 아들 같을 것이냐,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 할머니 같아도 안 되고 너무 엄마 같아도 안 되고 여인 같지만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뭐 그런 걸 감독님이 계속 생각하셨기 때문에 보여준 모습도 감독님이 원하신 모습일 거예요. 네. 제가 현장에 있었으면 누나라고 했을 거예요. 정말 그 섹슈얼하다는 얘기는 다 성철 씨가 만들어준 거야. 그 관계를. 그리고 그 아역한 그 배우 있죠. 그 소년 역할한 그 배우도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은 그 배우의 얼굴에서 조각이 어쩐지 여자라는 느낌이 그 상대 남자 배우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마지막에 둘이서 싸우고 죽어서 이렇게 품에 안겨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사실 너무나 피에타 그 자체라서 제가 근데 그 단어를 못 꺼내겠는 거예요. 엄마 아들처럼 그러니까 마리아와 예수의 느낌이고 그거 제가 주문한 것 이상으로 너무 그 자세를 만들어줘서 콘티에서 계속 이것은 피에타인데 이것은 피에타인데 근데 사람들이 피에타를 보면 안 되는데 라는 그 딜레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아예 모성이 제거된 공간에 들어가서 새로운 관계를 완성시켜줬는데 보는 분들의 경험치에 따라서 저거는 그냥 부자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당연히 뭐 다른 조건에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투가 고민이 제일 많았을 텐데 투도 조각을 보면서 애정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고 많은 감정을 느꼈는데 조각한테 느낀 감정 중에 가장 큰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지금 관객들의 아주 미스터리에 대한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눠지는 지점일 것 같아요. 지금. 네. 객관식으로 먼저 짚어볼까요? 이건 주관식으로밖에 답이 없어서 객관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사랑이라고 하기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애증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쉬운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굳이 단어를 집착인 건데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다면 투어에게는 집착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사랑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투어의 인생에서 가장 큰 존재와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이 원동력은 조각뿐이었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사랑의 감정으로만 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증오하는 그 마음, 복수심으로 살 수도 없는 것 같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는 그런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으로 표현한다기보다는 약간 삶의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는 둘 사이는 복수와 용서의 맥락이 있는데 어렸을 때 자기를 파멸시킨 분노도 있고 그 다음에 나를 그냥 남겨두고 간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것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서인지 그냥 우연의 지금 마치 네네. 실수인 것인지 그거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 유대감을 너무 갖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킬러 잘 컸다고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쇠락하게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내 스스로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싶다 유일하게 이 조각한테 인정받고 그 인정의 욕구가 집착으로 지금 드러난 거고 네네. 그리고 나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로서의 조각을 향한 연민과 티케타가 원래 한국말로 연민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연민의 틈 속에서 더 확장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로 조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그러니까 투 마음속의 우주는 사실 이 영화가 가진 그 조각의 우주만큼이나 큰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관객들이 마음껏 여러분 볼 때 새로 느낄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질문 하나 더 받을까요? 네, 맨 뒤에 두 손, 네, 저기, 네, 일어나 볼까요? 네, 남자분? 네. 여기 궁금한 게 있는데 조각이 이제 투를 죽이려고 이제 절벽에 그래서 빠뜨리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에서 원래는 그 후에 이제 사실은 그게 죽이려고 차를 떨어뜨렸지만 실제는 죽지 않았던 이유가 결국은 투가 조각이 살려준 거잖아요. 그게 제가 기억할 때 소설에서는 그 부분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영화에서는 그 부분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의도적으로 이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근데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소설을 읽어보고서. 그래서 왜 영화에서는 그 부분이 없는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소설에는 없는 장면이고요. 네, 그 장면은 저희가 사실 뭐 투가 사실 그게 뭐 저희 지금 영화 결과물에는 직접적으로 노출된 적이 많이 없어서 투가 항상 끼고 있는 네 번째 손가락에 있는 반지가 있는데 그게 탈출용 칼이에요. 언제든 쓸 수 있는 칼인데 사실 저희가 그 촬영을 할 때 두 손 두 발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 조그만 칼로 끊고 나오는 걸 찍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결과물에는 쓰진 않았는데 살려준 건 아니고요. 죽이려고 했는데 투가 어떻게든 살아나온 겁니다. 네. 소설에는 아예 없는 장면이고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은 다 살아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전 스태프들한테 왜 다 살아오는데 물에 빠뜨릴까? 사실 촬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집안 마당에 묻으면 되는데 조각의 속에는 죽일 때 예의를 갖췄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냥 생물로 분해되고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기를 바랐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그 클리셰에서 차이점을 찾으려면 저는 투가 이미 그쵸 신경난조였죠. 그거로부터 깨어나서 눈을 뜬다는 게 다른 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중간에 차가 떨어지기 전에도 살아나려면 언제나 살아날 수 있었는데 조각이 자기가 하는 말을 너무 듣고 싶었고 속에서 보자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어차피 조각 손에 죽는 게 자기 삶의 이유 있을 수도 있고 나한테 죄책감을 품고 조각이 산다면 그것도 나를 생각하는 방법이구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도 물속에 들어갔더니 차가운 마음속에 강 선생을 찾아가서 아이의 공연장에서 그렇게 일상을 공유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죠. 그 배신감을 표현하고 싶었고 소설에서는 해니 육의 서사적 이유가 저는 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구해준 순간에 자기를 죽이는 배신감의 끝 속에서 다시 그 해피랜드에서 파티를 준비할 수 있는 투의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그 장면을 클리셰의 영역이 있지만 썼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무용이 인형이 좀 있죠? 10번 이상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20번?
증명할 수 없는 방법인데. 네. 자, 30번 이상은 여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쉽지 않아서 그냥 좌석으로. 아, 그렇죠. 자, 불러주세요. 자리를 외쳐주세요. 몇 년까지 있어요? 22. 22열. 5열에 7번. 5열에 7번. 5열에 7번. 네. 우영이 인형 한정판. 사랑합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잔인한 방법인 것 같아요. 패스. 죄송합니다.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그 마지막 질문 한번 받을게요. 자 진짜 저는 정말 너무 잔인해요. 제 취향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거 진짜 신박한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신 있게 손을 들어주세요. 여기 남자분 궁금합니다. 네. 질문은 짧게. 아, 예, 감사합니다.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손 실장이랑 손 회장에 관한 건데, 이제 손 실장이 김강호 배우님이셨고 손 회장이 사진으로 짧게 나오셨는데 천호진 배우님 젊은 시절 사진으로 벽에 붙어있고 나왔잖아요. 근데 천호진 배우님이 씬으로는 아예 등장을 안 하셨는데, 이게 혹시 10년 만에 간신 그때 같이 하셨는데 혹시 천호진 배우님이 등장하신 게 이게 편집이 되신 건지, 아니면 천호진 배우님께서 사진으로만 그냥 출연해달라 이런 식으로. 네, 사진 특별 출연이고요. 전 영화 간호중에서도 사진 특별 출연으로 이희영의 아버지 역할을 하셨고, 너무 좋아하는 배우라 계속 초대하는데요. 손 실장 이름은 손무라고 손자병법을 쓴 중국 이름을 마치 장기처럼 가져온 거고, 실제 촬영 중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누가 죽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피가 막 쏟아져 나오고 울먹이는 손톱 앞에 농담을 해요. 이제 우리 회사 만들까? 나 사장하고 너 부사장하고, 회사 이름은 신선마감으로 하고, 나 죽으면 너 사장하고, 그러면 이제 손톱이 나는 머리 채지 못해요. 바지 사장 안 칠래요. 그렇게 농담을 주고 받아요. 사실 조각은 바지 사장을 안 치고 계속 왔었고, 본인이 판사로서의 판결을 하지 않았었고, 아버지는 천호진이라는 분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운영을 잘 해왔는데, 레거시가 이제 썩어가면서 배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이혼 추구 위주로 가는 맥락의 그런 세계관 설정 속에서만 존재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됐고요.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돼서요. 잠시만. 어디 딱 하나만 더 받을까요? 32번? 말씀하세요. 네. 진짜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네, 진짜. 우리 단체 사진 준비할게요. 김성철 배우님 유튜브 영상에서는 혜니한테 사탕을 주는 장면이 찍혀서 메이킹으로 나왔는데요. 왜 그게 김성철 배우님이 혜니한테 이거 가장 자기가 아끼는 거라고 하면서 사탕을 주잖아요. 왜 근데 그게 편집이 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쉬워했는데 왜 편집이 됐는지 감독님께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러기엔 너무 많은 것이 편집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저도 맨날 혼나면서 했어요. 왜 이렇게 귀여워요? 그러면 안 돼요. 장비야! 이거 그냥 러닝타임의 이슈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두 가지 버전을 촬영했어요. 뭐냐면은 조각이 줬지 캔디를 아기 때. 네, 그거를 계속 가지고 네. 하는 건데요. 아이를 유괴하고 학대하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비호감이 도저히 극복한다는 선을 넘을 수 있을까? 원래 내 머리채를 잡고 창밖으로 던져서 거의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제가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도저히 그건 아니다. 라인에 대한 저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다정하게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잘 자고 있는 장면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둘이 대화를 한번 해보자 편하게 애드립을 제가 주문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애드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쵸. 근데 교차 편집을 하고 보니까 그 다정함이 들어가기 어떻게 길어지고 앞에서 막 하는 나레이션의 맥락과는 좀 너무 다정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애들이다 보니까 또 저의 다정함이 나오잖아요. 다정한 부분은 많이 삭제가 됐어요. 네네. 또 너무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 인사만 짧게 하고 우리 단체 사진을 빨리 찍고 여기 마무리할까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오늘이 아마 공식 일정의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저희 파가와 함께 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희 영화를 정말 사랑해주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또 감독님과 선생님과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 주어진다면 또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씨와 같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스크린은 그 거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희 이야기도 보셨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영혼을 들여다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영화가 여러분들 영혼을 비춰주는 그런 더 깊이 비춰주는 그런 영화였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 사진 한번 찍을게요. 앞쪽으로. 네, 선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드리지? 그러네요. 일단 핸드폰 뒷면에 라이트를 좀 반짝반짝. 네, 감사합니다. 예, 위쪽에서 오시고 단체 한번 찍을게요. 네. 카메라 어디 볼까요? 여기로 봅니다. 여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